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봄 날씨 같이 따뜻한데요. 자, 오늘은요, 어제 얘기해 드렸던 대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못했던 이야기. 부동산이 오른다더라, 주식이 호황이라더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소위 영끌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그 전에 제 채널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시골집, 그 다음에 시골집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고요. 여기도 나오죠. 귀농귀촌, 부동산, 시골집의 배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약간 음모론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일단 뭐 제가 여기 시골에 내려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폭망한 자영업자가 시골로 간 까닭 두 번째 작년에 올렸던 건데, 그거 역시 그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장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물어봤더니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대더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 이 시골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상은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폭망한 자영업자가 부동산을 공부를 해보니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이걸 보게 된 거죠. 2021년, 원래 이게 2021년이 아니라 2019년이에요. 제가 고민을 했던 2016년, 17년에 이 시간표를 보게 됐는데, 2017년에 제가 여기를 모든 걸 싹 정리를 하고 그때 내려왔으니까, 뭐 한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런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시간표였는데, 그게 약간 미뤄져서 2021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2021년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그 어저께 IMF 보고서에서 이중 충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바젤 3 경제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그 저기죠. 그 팬데믹 상황이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세 개의 위험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바젤 3 경제 시간표라는 게 뭔지 스스로 공부들을 하고, 그럼 뭐 이 바젤 3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IFRS라든가 뭐 DSR이라든가 DTI라든가 뭐 LTI인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직접 공부해야지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골 농부가 바라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잔뜩 끼었더라. 예,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카더라 카더라 하는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만 볼 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뭐 내가 찾아가서 진짜 팩트를 찾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뭐 경제 시간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든가 그런 그 난무하는 정보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가 싫어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텔레비전을 1년 동안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느낀 건 그거죠.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좋다 어쩌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막차 타지 말아라, 부동산. 막차 타지 말고, 그리고 그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뭐 한다 뭐, 예?
뭐 부동산 집값이 왜 이러냐, 정부 탓하고 뭐하고 해봐야 그 무엇도 내가 선택한 판단을,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인과 결과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판단했던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농가은행이라는 것도 그 콘텐츠 중에 기다려라, 사지 마라, 사지 말고 귀농을 하더라도 임대로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 그 콘텐츠에서, 제 유튜브에서 콘텐츠로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의 시골 빈집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도 곧 올 거니까 사지 말고, 그리고 인천에서 농가은행이라는 그 청년들이 그걸 했고, 그래서 공가랑이라는 그 사이트가 생긴다는 것도 이거 쭉 보다 보면 어딘가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공가랑, 공가랑이라는 그 빈집은행 시스템이죠. 그런 것도 나오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막차 타지 마시라는 얘기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있었죠. 유휴 자원을 좀 활용을 해라. 정부가 그런 거를 사업 제안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청년 귀농, 빈집은행, 공가랑을 통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귀농을 2달 전에 했던 얘기네요, 이거.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빚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그렇게 살았더니 뭐 수해 때문에 농사를 한 3분의 2 정도를 망쳤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건질 수가 있어갖고 빚이 더 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 몸이 다치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 잘못된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큰 욕심.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고 그냥 돈을 벌지 못했어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하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뭐 나이 50 넘어서 거진 게 자랑인 건 아니지만, 재물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IMF 리먼 사태, 그리고 또 한 번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있어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은 이제 뜬 것 같아서, 그나마 이거 하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던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을 보냐면요, 이런 거죠. 바젤 3라는 거를 구글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하면 바젤 3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 블로그인지 모르겠는데, 바젤 무슨 블로그인지 모르겠는데, 바젤 3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얼토당토 않은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라고 3년 전에 써놓은 저 블로그예요. 3년 전이면 2000 몇 년도가 되죠? 21년, 20년, 19년, 그죠? 네, 제가 얘기했던 19년. 자, 2019년에 원래 바젤 3라는 국가 간에 약속된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뭐 많은 설명이 돼 있고, 이 친구가 한국에 있는 사람인지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다 보면 바젤 3와 IFRS 9부터 뭐 IFRS 14, 14, 뭐 여러 가지, 여기 15가 나오네요. IFRS 15.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 금융 시스템, 기업, 심지어는 개인에게까지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IFRS 바젤 3에 대한 것 중에 개인 신용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DTI에서 DSR로 바뀐다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그게 뭔지를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결론이라고 나오죠. 자, 제목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바젤3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는 얼토당토 않다 하고 제목을 달아놓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면요, 쭉 설명을 해놓고 여기 나오죠. DSR 얘기 나오네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자, 결론에 들면 그거예요. 분명히 IFRS9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일은 맞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지나친 위기파리들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누굴 지칭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준비가 잘 안 된 부분도 많겠지만 최근 수출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에는 뭐 최근 수출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인 거 맞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나라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그때도 굉장히 막 혼란스러웠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큰 뉴스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 나라가 통화스와프 연장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가 못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일본에서는 통화스와프를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중국에서 통화스와프를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를 연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호주하고 무한 약정이 호주 달러를 외환거래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됐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젤 3 이게 뭔지, 이게 왜 시간표가 되는지, 그리고 왜 올해부터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래서 스스로들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지 안 걸어드릴지 모르겠는데 국제금융센터인가요? 이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그건데 뭐 블로그를 보시던 뉴스를 검색을 하시던 언론사를 통한 발표를 보시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책을 브리핑해주는 그 사이트예요. 여기가 제가 그 영상을 녹화를 끝내고 올릴 때 이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거기에서 나온 뉴스가 팩트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바젤 3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작년 6월에 그죠? 2020년 6월 26일 날 바젤 3 최종안이 발표가 됩니다. 15개 은행, 8개 은행 지주회사가 조기 시행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부동산의 흐름은 뉴스가 어떤 게 나오냐면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경매의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이 바젤 3 그 시간표대로 과거에 IMF 리먼 사태에 겪었던 그 패턴들이 그대로 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생겼어요. 그 변수가 뭐냐? 6월부터 가을까지 깡통전세 얘기, 연말까지만 깡통전세 불편한 이웃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미분양 얘기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나오고 넘어갔던 건 뭐냐면은 그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그 변수가 생겨갖고 그게 안 나오는 것까진 좋아요. 깡통주문서에 뉴스가 안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아주 나쁜 게 대신에 튀어나온 게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품들이 집값이 오른다, 계속 오른다, 멈추지 않는다, 또 오른다 이러면서 막 거품이 계속했던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이유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지나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젤 3 이 은행들이 관련된 자 그럼 이 은행들이 관련된
중요한 바젤 3 이게 뭐냐면은 신용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 언제부터? 올해부터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어디 보고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제가 아마 그 바젤 3 PPT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나온 그 자료 같아요. 그래서 바젤 3 도입 배경과 최근의 주요 변화, 그래서 2015년에 그 삼정 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도 직접 다운 받아서 이거를 공부를 쭉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냥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아는 게 별로 없고 이런 걸 읽어보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제 개념을 좀 잡아가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런 얘기 나오죠. 리버리지하고 디레버리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요. 이게 시간표죠. 다시 얘기해서 이 시간표대로 19년에 모든 바젤 3 협약이 이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 저게 뭔지 이제 그 나옵니다. 그래서 바젤 3를 세계적으로 OECD 국가 몇 개국이 참여해서 G20 정상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데 자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 여기 초기 설명이 나오나요? 왜 하는지 초기 설명에 이거죠. 자, 이 내용인데 우리가 리먼 사태 2008년 9년 그쵸? 그때 2008, 9년 리먼 사태 10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지만 2008, 9, 10 이럴 때 그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연쇄 부도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국가 간에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젤 1, 바젤 2, 바젤 3. 그래서 금융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그 높이는 그런 협약을 좀 맺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거죠. 바젤 1 단계는 우선 BSI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바젤 1, 2, 3가 아까 위에서 봤던 연도별로 진행하기로 했던 아까 위에서 봤던 표 어디 갔죠? 어디로 갔나? 13, 14, 15 뭐 이렇게 연도별로 나온 거 아까 표 있었잖아요. 영문으로 돼 있던 그 표가 어디로 도망갔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찾아보시고 대략적인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갖고 바젤 2를 진행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보통주 최저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뭐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그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 영문으로 돼 있어서 몰랐던 걸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뭐냐? 2010년도 바젤 3 기준서는 금융감독원에서 2010년도에 나왔던 걸 분석해서 이제 올려준 설명이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저 위의 내용이. 그래서 어디까지가 바젤 1이고 바젤 2고 바젤 3인지 모르겠는데 2019년까지는 바젤 3가 준비가 끝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럼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준비가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무디스라는 이 회사가 있잖아요. 그 저 국가 신용 등급 매기는 이 평가사에서 그 국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용도를 좀 좋게 점수를 안 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미삼아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아마 내일 나오는 그 발표가 이 무디스에서 나오는 IMF의 보고서 나오는 게 이 무디스나 세계은행이나 그런 데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등급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뭐 룩셈부르크,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싱가폴, 뭐 맨섬은 어디죠? 호주.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는 싱가폴과 호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서 보면 홍콩, 우리나라. 아주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국가, 영국. 영국도 저희보다 신용 등급이 아래 있어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이 뭐 마카오, 대만, 벨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등급에 가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일본이나 중국 그런 신용 등급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요, 솔직히 그 국가 신용도가 뭐 페루나 말레이시아 같은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멕시코 같은 이런 정도의 신용 등급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무디스라는 이 사이트도 크롬을 이용하면 제가 궁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등급이 올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찾아보려고 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내일 나와요. 내일 무디스에서 2021년도 신용 동향 2021년 1월 26일 다양한 국가에서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게 내년이 아니라 내일 나옵니다. 내일. 자, 내일 나오니까 그걸 또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궁금하면 세계 무슨 기관이 됐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알고 싶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바젤 3라고 넣고요. 여기 검색어 있잖아요. 바젤 3 그래갖고 넣고 검색을 하면 2019년도 3월 달에 나왔던 거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젤 3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젤 3에는 아마 그 해당하는 게 우선적으로 1금융권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금융권 그리고 보험회사까지 그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젤 3 협약 이후에 생긴 그 인터넷 전문은행 있죠? 카카오뱅크. 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가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 부동산 전망이라는 뉴스를 보면 뭐 현 정책을 유지하면 작년과 다르지 않다. 예? 아직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 카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카페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볼까요? 자,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 방향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또 누군가 제가 보는 부동산 전망, 예, 강력한 후속 투기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 저 바젤 3에 따른 경제 시간표에 따른 그런 것들이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뭐 많은 카페들이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안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금융 총량제를 그거를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규제가 망가뜨린 시장, 규제가 망가뜨렸을까요? 금융이 망가뜨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빚 없는 거지는 앞으로 살 수 있어도 빚진 부자는 부자가 아니다. 뭐 집만 있고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소위 요즘 신조어가 생겼던데요. 현금 거지라는. 예. 현금 거지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바젤 3에 대한 이해를 좀 듣고, 집값에 대한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가짜라고 믿고 싶든 아니면 이런 거죠.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죠.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는 허상을 쫓고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사실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처럼 기업을 간직하고 시장의 변화를 여유 있게 보면서 그 타이밍을 잡아서, 이게 뭐 돈을 버는데 인간적으로 벌든 비인간적으로 벌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요? 다시 한번 이 기억을 가지고, 그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가 지금이랑 비슷한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어 하는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동산이 오른데 주식을 지금 해야 돼,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야 돼, 카더라 뉴스를 현실로 생각하는 분들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지금 거품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품은 조금 이따 요거 얘기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 거품이라고 그러는지. 카더라 뉴스로 막차 타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팩트를 찾고 진실을 알고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때 뭔가 행동에 또는 투자에 또는 대출을 받아서 영끌을 하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판단은 나라가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나라가 집 사라고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내 판단에 집 사고 대출 받고 한 거지.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바젤 3 단계에서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올해부터 그 뉴스 나왔을 거예요. 이미 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올 거라는 예상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바젤 3라는 그 시간표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 신용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카카오뱅크라든가 저축은행 이금융권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지금 잠정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 1억 이상 중에 고소득을 가졌던 8천만 원 이상 소득을 가졌던 분들은 원리금 균등상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걸 갚는데 그러니까 고소득이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건 카더라에 막차 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뚫어나갈 거냐는 거죠. 이자 120에서 180 가까이 되는 거에 원금 600만 원을 어떻게 갚아나가, 800만 원이란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는 거죠.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알바 자리도 없는데, 알바를 해서 벌어봐야 2, 300인데 그나마도 그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서 택배고 뭐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어저께 말했던 게 뭐죠?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자리 8만 5천 개가 줄어드는, 8,500만 개가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2025년까지 온다는데, 그 대출들을 어떻게 도대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할 거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잘못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가 자영업 하다가 폭망해가지고
뭐 시골 가서 땅이나 파면서 뭐 수혜 때문에 돈도 못 번 놈이 무슨 부동산을 얘기를 하고 거품이란 얘기를 해. 이러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맞아요. 저 서울에 살 때 장사를 좀 잘해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장사가 됐든 어쨌든 농사를 짓더라도 농작물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장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장사꾼이 될 건지 농사꾼이 될 건지 그거는 뭐 그때 수확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장사의 원리는 수요 대비 공급이라는 겁니다. 어떤 장사가 됐든지 간에 수요 대비 공급의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건 뭐지? 이건 뭐 다른 내용이고, 이건가? 이거예요. 이 자료는, 이건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그 자료를 좀 찾고 싶었는데, 이건 최근 자료는 아닌데, 자, 우리나라 말고 이 저 허용경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쓴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건설경제연구실에서 과거에 나왔던 자료인데 뭐냐면은 통계로 보는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주택시장 그 변화를 본 건데, 이게 조금 자료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도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찾았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1995년부터 해갖고요. 자, 2013년까지의 주택 가격 지수를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영국도 2007년도 주택 가격 지수가 확 올라갔다가 이때 왜 올라갔을까요? 무슨 원인이 있었을까요? 상승 요인이? 하여튼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도 95년부터 잠깐 이 떨어지는 하얀 곡선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97년도에서 98년도 IMF를 극복하는 과정 동안 밋밋하게 주택 지수가 떨어졌다가 그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뭐 금모으기 운동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IMF를 좀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밋밋하게 가다가 다시 졸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주택가격 지수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2009년도부터 리먼 사태가 왔을 때 약간 밋밋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은. 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한 2020년 자료까지 그래프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땐 더 미친 듯이 올라갔겠죠. 이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밋밋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2020년도까지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수직에 가깝게. 그래서 이제 미친 거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왜 미친 거품이냐? 자, 이 그래프를 같이 보실게요. 인구 증가, 수요 대비 공급에 따른 가격 지수란 말이죠. 인구가 증가하는데 집이 부족하면 가격은 뛰겠죠. 그래서 그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뭐라죠? 우리나라가 주택 건설이 준비를 하게 되죠. 결혼 연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가임기에 접어든 여성의 그 일어나는 그런 걸 가지고 미리미리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인구 증가가 최정점을 찍은 92년도에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은 그 아이들이 커서 자라는 동안에 집이 더 넓은 게 필요하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주택 가격 지수가 15년 지난 뒤에 이렇게 똑같이 정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같이 주택 가격 지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영국은 조금 뭐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90년대부터는 거의 뭐 이렇게 뭐 갭이 없이 진행이 되지만 여기는 14년이라는 갭이 있고 중요한 건 인구 증가와 주택가격 지수는 비례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나라에서. 그리고요. 자,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생 연도가 가장 높았던 70년도 중반 후반 부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요.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0 산업화의 호황이었던 1990년도에 주택가격 지수, 그러니까 인구 출산 정점에서 15년이 지난 후에 주택가격 지수가 정점을 찍게 되고, 자, 이 이후부터 일본은 뭐에 부딪히게 되냐면 고령화라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가 있죠? 플라자 합의라는 그 금융 협의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래서 이때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그 경제 지수도 비슷한 동향이 일어나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그래프가 지금 2021년까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냄비 속의 깨구리, 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갇힌 섬에 사는 뭐 그런 민족이란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수요 공급의 그래프는 비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우리나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인구 증가수인데 벌써 2020년부터요. 4년 새에 거의 밑바닥을 찍는 그 인구 증감수를 보였는데, 이 주택가격 지수는 떨어지는 모습이 없어요. 인구가 늘든지 줄든지 그냥 마냥 곱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수는.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기복이 심한데도 마냥 고해요. 집값은.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석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품이다 라고 그냥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 전문가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박하고 해박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요 2012년 이후부터 그래프 좀 한번 인구 증가하고 한번 그려봐 주세요. 그러고 보면 거품인지 아닌지 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농부라서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그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은 거품입니다 하는 거는 그래프가 이상해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 가지고 그 뭐 제 얘기에 반론하실 분들은 이걸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설을 좀 내놓으시든가, 거품 이래서 거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걸 저도 한번 믿어보고 진짜 영끌을 하고 어디 뭐 문둥이 똥구멍에 마늘을 빼서 팔아가지고 집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그때 가서. 자, 그렇게 해서 시골 단순한 농부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하고 싶은 얘기, 다음에는 이제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통이 시작되는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음모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 거품에 대한 누군가를 등 떠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돈을 어떻게 벌든지 간에 많이만 벌면 된다라는 비양심적인 어떤 그늘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그들이 그 큰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떤 그 40개
그 컨텐츠 중 어디 한 군데에는 그런 얘기들이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올린 동영상이 40개더라고요. 근데 자 그러면은 쫓겨가는 삶과 카더라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부자는 기억을 간직하고 여기 말했듯이 누군가는 준비된 기다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준비된 기다림. 이 준비된 기다림은 뭐가 있을까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부터.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시장에 돈 다 털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부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자,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온비드 사이트에 보시면은 공매,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공매와 경매의 시간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가서 봐야 되나? 아이고. 경매 공고를 볼까요? 물건을 볼까요? 어디를 가서 봐야 되나요? 법원 사이트고 온비드에 나온 거를 좀 보고 싶은데 뭐 부동산 재테크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자 찾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고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냐면 자 이겁니다. 온비드 뉴스라고 나오죠. 부동산 재테크. 자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주식 언제 정리할까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수익성이 있고 위험 요소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질 않았으니까. 자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더 큰 돈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최근에 뉴스 나온 거 있죠. 백화점의 명품백 소비가 늘었다. 슈퍼카들이 많이 팔린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좀 그렇고요. 자, 진짜 큰 돈 갖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명품백 그런 거 쇼핑이 아니에요. 이제 부동산 쇼핑에 들어갔어요. 자, 그걸 제가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경매 시장에 뛰어들어서 나도 경매를 빨리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하수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제가 경매 시간이 돌아온다 그러는데 이 준비된 기다림이라는 게 부자는 기억을 간직하고 살고 준비된 기다림을 가지고 간다는 게 이런 걸 보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조금 찾았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2018년 19년 2019년 발행된 뉴스들인데 조회수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100회 미만의 이 조회수가 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회수들이. 이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나오는 온비드 관련된 뉴스들인데 아마 저거겠죠. 뉴스레터 신청을 해놓으면 보도자료를 이런 걸 내라 하고 보내면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온 것들을 재테크 뉴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들을 링크를 걸어놨겠죠. 그런데 관심들이 9월달이 돼도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재테크에 대한 재테크 뉴스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조회수가 2019년 9월이 되고 이러는데 왜 이때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러는 판이라 그러면서 누군가는 막차 타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들이 뭐 조회도 안 해요.
자, 그렇게 조회가 없는데 2019년 뭐 계속해서 조회가 없는데, 자, 제가 경매의 시간이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조회수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2019년 말이 되니까, 그죠? 자, 2020년이 됐어요. 조회수가 조금 더 높아져요. 이제 압류에 대한 뉴스, 싸게 낙찰받았다, 언제 아파트 압류 재산을 공매한다. 조회수 보세요. 캠코 압류 재산 공매한다 나와요. 조회수가. 자, 이제 어떻게 변하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조회수가 200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70% 이하 물건도 274건이다. 그죠? 한쪽에서는 막 오른다고 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감정가 70% 이하 경매 물건들에 대한 이 관심도들 보세요. 조회수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5월 달에 은행이 황금 입지 빌딩 내놨다. 이게 뭐죠? 이미 작년부터요, 은행들이, 은행들이 황금 입지 빌딩 내놨다. 이건 뭐 뉴스 클릭해서 보세요. 전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9월 달, 12월 달, 갑자기 증가하는 이 조회수가 2021년부터는 어떻게 조회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경매의 시간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19년, 20년 여러분들이 증가되는 그 뉴스들을 봤잖아요. 자, 은행에서 어, 이자 원금을 고소득자들한테 올해부터 이제 그 청구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온비드에 올라오는 경매 물건들과 조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뭐 다음 시간에 저기 할 거니까 지금 주식이 잘 오르고 있잖아요. 아마도 저 코스피 지수가 3200 이상을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떨어졌거든요, 지난 주말에. 그 반등을 오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게 돈이 지금 불어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식 얘기는 내일 할 건데, 그 돈이 나오면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물건들을 쇼핑을 해서, 우리 흔히 인터넷 쇼핑할 때 뭐 하죠? 장바구니 담기 하죠. 내가 관심 있고 하고 있는 거 지금 장바구니 담기 하고 있어요. 이 온비드에서. 돈 많은 사람들 좀 있으면 쇼핑 들어가려고 주식 다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이 경매 타이밍에 뭐가 없겠지만, 그리고 주식을 빼는 타이밍과 이 경매 시장에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왜 시간이 있냐? 지금 보시면 경매 물건은 유찰이라는 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관심도가 높았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 70%가 아니라 최악의 경제 상황까지 간다라고 그러면요, 20% 30%짜리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돈 가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주워 먹는다고 그러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현금 준비해 놓고. 지금 그 현금이요,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식 시장에서 벌써 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돈의 흐름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내일은 주식 얘기를 할 건데, 이 온비들을 여러분 귀농인들 방송에서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요, 뭐 돈의 흐름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온비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찾아야 되네 이거. 또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귀농귀촌을 위한 그 물건을 찾는 그게 있어요 여기에. 뭐 뉴스 그거는 아니고 아, 이 온비드 뉴스와 부동산 재테크 뉴스 조회수의 변화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온비드 뉴스의 이 폭발적인 이 관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2021년 한 해 동안 그런 거 보시고요. 아, 그 부동산 중에 여기 나오네요. 농어촌 빈집 사회공헌 장터라고 그러죠. 그렇게 뭐 경매 나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농어촌에 아이고 이게 왜 또 귀농귀촌 종합센터로 넘어가나? 여길 통해서 뭐 귀농귀촌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링크들이 참 많은데 사실 이 기능이 이렇게 공개 이게 제가 그 한번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이게 잘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모르고 그냥 쑥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그 공무원 기관인 줄 알아요. 잘못 오인을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온비드 뉴스에서 사회공헌 장터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맞잖아요. 온비드는. 그래서 이렇게 온비드에서 시골집을 찾다가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그 귀농귀촌 종합센터로 훅 들어와 버리면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그 국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그 그냥 단체예요, 단체. 단체인데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니까 여기 통해서 귀농사기들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었죠. 전문 이제 지식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인 자연농장이라는 뭐 그런 좋지 않은 사례를 악용하는 그 잘못된 사례들도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떤 공무원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게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여러분들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게 결국은 이건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음. 올해는 뭐 분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상은 올해는 이걸 분석하는 것보다 귀농의 접근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찾는 시간이 있어갖고 이게 또 편집이 돼야 될 텐데 벌써 1시간을 떠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찾았던 과정은 삭제를 하고요. 자 오늘은 어저께 그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부동산이 오른대더라. 저는 이 부동산 때문에 귀농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진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알아야 되는지 제가 고민했던 그런 방법들을 팩트 체크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내일은 주식 얘기를 할 건데요. 주식은 잘 몰라요. 저도 올해 이제 그 주식이 왜 이렇게 오르나 하고 지금 요 올 겨울 동안에 좀 조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바젤 3니 뭐니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 쪽에 저절로 관심이 가요. 세상 경제 흐름을 읽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 그럼 야, 이 회사 돈 벌겠는데? 그러다 보면 그 회사 주식 좀 사볼까? 저는 접근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들,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내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새길게요. 바젤 3라는 경제 시간표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부동산 거품이라고 했던 이유 이런 거죠. 수요 대비 공급 원칙이 맞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거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막차 타지 말자. 그리고 이 잘못된 욕심이 화를 부르고 고통의 시간, 경매의 시간이 2021년부터 시작될 것 같다는 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비드 사이트에서 조회수 팍팍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장바구니 담기 하고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 그런데도 주택 부동산이 2021년에도 오른다? 제가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올랐던 이유는 내가 다음 시간에 주식 얘기하기 전에 이런 요소는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한 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